제가 우리 박찬희 사장님의 우리 이조 장관님께 그런 강연에 대한 연락을 받고 요 근래 정말 통찰력 있으신 분들이시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이런 창조경제나 창업 관련해서 동물원들이 나올 정도로, 동물원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이슈화되어 있는데, 몇 개월 전에 이런 것이 이슈화 될 것이다라는 거 어떻게 하시고, 창업이나 창조경제 또는 국가의 어떤 새로운 그런 혁신이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포럼을 준비하신 것 같아서 저로서도 두 분께 또 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제가 그동안 느꼈던 경험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창업 강국의 비전과 전략입니다. 정말 어느 정부나 정권을 떠나서 굉장히 강조해야 될 테마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거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창조경제가 한국의 어떤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대통령실적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일한 지 한 9개월쯤 되고요. 그동안 또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문에 있는데 전국에 18개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인 서울에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센터장을 맡은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여기에 슬로건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자 미래를 봅니다. 영어로 하면 People with Creative Ideas Dominate. 요즘은 도미네이터가 시장을 많이 움직여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페이스북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 여기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페이스북보다도 카카오톡은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이 친구가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는 이제 패친이라고 합니다. 패친, 페이스북 친구. 패친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000명 정도 되는데, 이 5,000명 이상 더 패친을 친추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 코리아 자체가, 페이스북 자체가 5,000명에서 더 이상 친구가 추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5,000명에 도달한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친추를 부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페이스북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는 이 정책을 펼 때 왜 5,000명에다가 제한선을 뒀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인문학적으로 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인간이 알 수 있는 친구는 한 1,200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있더래요. 한 1,200명보다도 좀 더 많게 한 5,000명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요즘 페이스북이 오픈된 지 몇 년 만에 저같이 5,000명까지 도달한 그 헤비 유저가 전 세계에 너무나 많답니다. 자기들도 정책에 미스가 있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페이스북이 저한테 박 위원장 당신은 월 10만 원 내야 페이스북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지금 5,000명이지만 팔로잉 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몇만 명이 되고, 이걸 통해서 많은 청년들하고 많은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월 10만 원 낼까 말까. 저는 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소중해서. 근데 만약에 저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10만 명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1,6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10만 명만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월 100억 원 정도가 그냥 페이스북한테 가는 거죠. 완전히 도미네이터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폭군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는 저가 완전히 거기에 코 끼어가지고 월 10만 원 낼래 안 낼래 막 이런 협박을 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카카오톡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료로 쓰고 있지만 월 1,000원 내시면서 쓰실랍니까? 안 쓰실랍니까? 그럼 아마 많은 국민들 그 정도 1,000원 정도야 $1 내내 내고 쓰지 왜냐면 그 이상의 효과를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 천만 명이 되니 이게 카카오톡은 그냥 지금은 무료로 나눠줬지만 나중에 정말 월 1,000원씩만 받아도 한 달에 몇 천억씩 몇백억씩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거죠. 근데 마침 또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경쟁자들이 있다는 거, 그게 저희 소비자로서는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도미네이터가 세상을 움직인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느 시대든지 너무 소중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슬로건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이게 우리 여기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실 텐데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남대문 주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2000년 딱 50년을 지나고 보니까 같은 현장인데 엄청난 변화를 했죠. 드라마틱하죠. 정말 에너제틱하고 아주 50년 만에 이렇게 이뤄냈다. 제가 이거를 EU나 OECD에 가서 이제 영어로 발표할 때 외국인들 보면은 외국인들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인데 50년 만에 이런 대변화 이런 걸 이뤄낼 수 있겠느냐. 또 다른 뷰도 있습니다. 지금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다운 우리 앞쪽 성장한 정말 젊은이들 표현하면 폭풍성장한 국가이지요. 예, 또 다른 이제 강남과 강북. 외국인들은 강남이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강남 스타일로 뭐 싸이가 춤추는 거 자꾸 왜 강남이라는 단어 저기 왜 있을까? 왜냐면 스타일이라는 단어 알겠는데 그럼 강남이란 뭐 강해남 쪽이고 뭐 이런 얘기 막 해주고 그러면 아주 외국인들도 좋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도 이렇게 폭풍성장해 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뉴노멀이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저성장에다가 저금리에다가 저물가에다가 심지어는 뭐 실업률까지 문제가 되고 있죠. 아주 높은 실업률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득도 불균형이죠. 인컴 인이퀄리티 이런 소득 불균형에 대한 어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때문에 전 세계 리더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 나라들이 워딩은 다르지만 콘텐츠가 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정책을 2011년도부터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간 주도위에서 미국이 다시 한번 성장해야 된다 해서 어떤 창업에 걸림돌은 없는지 이 멘토와 멘티 간에 연결되는 이런 이코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이런 어떤 창업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을 다시 한번 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스타트업 아메리카입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스탠포드에서도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기업가들을 모아놓고 기업가들과 함께 이런 엔터프러너십, 기업가 정신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는 이런 행사에 직접 참여하면서 어떻게 제안을 던지면 각 나라의 젊은 청년들을 다 초청을 하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오지 마라. 그냥 기업가들만 와라. 영 엔터프라이즈들만 모아놓고 그들하고 소통하면서 미국을 다시 한번 살려내려고 하고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2014년도 말에 나타난 결과만 봐도 일자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잡이 많이 또 크리에이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창업에 굉장히 유연한 나라마저도 이런 상황이죠. 크리에이티브 브리티를 외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보면 토니 블레어가 맨 처음에 청년의 프로그램을 노동당 시절부터 이제 주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어받았던 거든 브라운이 2008년도에 다시 한번 보안 발전을 시켰고 보수당에서 데이비 캐머런이 올라왔으면서부터 이제 디지털이라든지 테크놀로지를 창조경제 프로그램에다 다시 애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노동당이나 보수당이나 이렇게 정권을 떠나서 계속 유지되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리포터와 같은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콘텐츠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이 이 디지털 분야에서는 일자리도 많이 나타나고 어떤 서비스 산업에 대한 어떤 수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 해리포터 같은 경우 엄청난 수출 가지고 일자리도 만드는 거.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갔는데 미국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완전히 점령한 게 해리포터입니다. 막 해리포터를 보려고 줄 서 있는데 한 3시간씩 막 줄을 서 있습니다. 한 20-30초 즐기기 위해서 막 3시간씩 줄 서서 그냥 떼 앞에 서거든. 그만큼 이 콘텐츠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크리에이티브 루틴이라는 이런 창조 문화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랑스 비슷합니다. 이게 프랑스 지도인데 전 도시에 14군데의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어떤 창업 지원 기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라 프란스 테크라 그러는데 이 각 지역마다 그 특성에 맞는 창업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전 세계에서부터 이런 창업가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책이 아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안에서 창업할 팀들한테는 5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각 팀당. 저희한테도 오퍼가 왔어요. 굉장히 좋은 팀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팀당 우리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무조건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한국에서, 중국에서, 브라질에서 막 그냥 전 세계에서
창업가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이 지역에서 그들의 꿈을 꾸게 만들고 창업하게 만들고 프랑스를 베이스로 해서 유럽으로 전역으로 펼칠 수 있는 자기네가 베이스 캠프가 되겠다. 예, 그러면서 또 프랑스 이런 유럽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친구들은 탤런트 패스포트 그래가지고 비자도 막 그냥 10,000개 정도로 막 이 창업자들 무료로 막 개방할 정도로. 예,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그 열린 사고인 거죠. 왜냐면 비자 같은 경우 외국인이 여기 창업하려고 들어온다. 비자 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비자 내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뤄내는 거 보면 유럽에서 창업 이런 스타트업이 가장 많습니다. 42만 개. 그 다음에 창업하는 기간도 창업에서 그 준비해가지고 오프닝하는데도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한 4.5일 정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CES라고 해서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컨슈머 엘렉트로닉스 쇼라고 매년 1월달에 열리는데 여기에 유레카라는 그 존이 있습니다. 유레카라는 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엑시비션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가장 많은 팀들을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500개 팀에 전 세계 500개 팀, 160개 팀이 프랑스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랑스도 굉장히 그 이노베이티브하게 가고 있고 이런 허브를 뭐 모스크바, 뉴욕 가지고 얼마 전에는 한국에까지 지금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그 청년들이 이노베이티브하다 이들을 프랑스에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도 인더스트리 4.0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제조업에 이런 ICT 기술이 들어가는 어떤 새로운 그 변화를 꾀하고 있죠. 그런 걸 보니까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에너지 빈국이라고 합니다. 독일이 그 에너지 빈국인데 그 에너지 빈국의 그 자원을 굉장히 효율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이 굉장히 자동화되고 선진화되고 스마트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에 의해서 제조업 분야에서 다시 한번 제자리 1등의 자리를 유지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조업이 이제 선진화되면서부터 연간 막 1,500억 유로 정도가 절감이 되고 매출 효과는 몇백억씩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한번 좋은 정책을 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그런 대학교의 창업 문화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었는데 엑시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 창업 문화를 갖다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더 쉽게 창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한테 조금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글로벌리 어떤 매니팩처링에 대한 경쟁력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저희가 전 세계에서 5위였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나라가 중국, 차이나가 지금 제조 분야에서는 넘버원입니다. 완전 뭐 제조업의 블랙홀이다 해서 신천이나 저기 왕저 쪽으로 엄청난 그 제조 요청들이 들어가거든요. 저도 신천에 가보면은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무슨 물건 만들겠다 누가 공항에서 내리면 그 물건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줄 설 수 있는 중국 기업들이 10,000개 정도가 된다. 그 아이템 하나. 그러니까 서로가 만들어주겠다고 그냥 아우성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전 세계의 그 제조 관련된 인프라들이 신천으로 막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한번 제조업을 밖으로 나갔던 제조업들을 불러들이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려고 하거든. 독일은 방금 말씀드렸고 일본,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프로젝션 되기로는 한국이 좀 떨어져 내려갈 것 같다. 이 앞쪽에 이제 우리 앞쪽에 이제 인디아가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예측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는 굉장히 이 스타트업 데이터라는 정책을 통해서 창업을 아주 보편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 네덜란드의 그 왕의 동생입니다. 콘스탄틴이라는 친구인데 저는 왕자라고 해가지고 해서 왕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이 나라는 그냥 왕 아니면 왕에 관련된 뭐 동생이라든지 형이라든지 뭐 아들이라든지 다 프린스로 부르더라고요. 왕자인데 제가 요번에 EU 쪽에 발표하러 갔더니 이 왕자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브뤼셀로 오겠다는 거예요. 내려와라. 네덜란드에서 내려와서 만났는데 당신은 무슨 일 하냐? 얘들이 자기가 네덜란드의 스타트업 데이터의 헤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창조 경제에 관련해서 당신이 아이디어가 좀 있고 경험이 있다 하니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브뤼셀까지 저를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덜란드는 정말 혁신이 필요한 나라겠더라고요. 이 바닷물이나 강물이 막 그냥 지면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이 꼴락꼴락 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닷물이 막 넘칠 것 같아요. 한강이 여러분들 그 막 다리를 넘칠 것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우리가 숨이 꼴락꼴락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국가 자체가
네덜란드 자체 그 뜻이 네더, 니더, 언더. 이 언더라는 뜻이고 랜드. 그러니까 땅 자체가 이미 해수면보다 낮은 거죠. 그런 역경 속이다 보니까 혁신이 아주 몸에 밴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스타트업 델타라는 정책을 피면서 굉장히 많은 외국 스타트업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제안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기업들을 보내라. 네덜란드에 어느 공간을 쓰든지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덜란드 창업하고 네덜란드를 베이스로 해서 북유럽이나 어디 중유럽이나 저 영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지원을 해주겠다. 아주 굉장한 그 러브콜을 우리 청년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 이전에 이제 이 스타트업 델타를 운영했던 분이 여성분이었었는데 이제 이 프린스가 받아서 이어서 하고 이번 10월달에 대한민국에 와서 저랑 같이 이 생태계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외국인들한테 5억 유로 거의 막 몇천억 원씩 유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각 지역마다의 특성에 맞는 이런 창업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클러스터로 연결시켜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커창 총리가 집권하자마자 대중창업, 만중창신, 대중 누구나가 창업할 수 있고 만중 누구나가 혁신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보다 좀 늦었죠. 2015년도 3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0조 원 정도가 창업기금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이 중국 청년들한테 들어가 있냐면 사내대장부가 20대에 창업을 해보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디 대장부라 부르랴.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대기업 가려고 지금 노량진 고시학원이나 공무원 시험 보려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나라는 야 너 20대에 창업 안 해봐서 너 대장부다. 그게 예전에 이 만리장성에 그런 유사한 용어가 있습니다. 푸도 창청 회하오한 푸도 창청 창성 대장성 이 만리장성을 오르지 않았다면 푸도 창성 올라가지 않았다면 회하오한 어찌 멋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카피한 버전이에요. 이게 아마 태평인가 등소평 씨가 이제 만리장성 올라가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죠. 근데 지금 중국 청년들한테 그런 문화가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나타나는 창업 가수가 440만 개.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1년에 몇만 개 창업하냐? 9만 몇천 개인데 계산하기 쉽게 10만 개라고 치면 10만 개여서 440만 개입니다. 44대 1이죠. 44대 1. 그럼 많은 청년들이 제가 이 얘기하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니 인구 비례가 어떤데요? 인구 비례 계산해보면 25대 1이에요. 근데 창업의 비율은 44대 1이에요. 중국이 어떤 커뮤니즘 국가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창업 카페에 가보니까 24시간 360일 애들이 집에도 안 가고 중국인들이 왜 좀 몸에 냄새 좀 나지 않습니까? 특이한 냄새. 여름에 갔는데 창업 카페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씻지 않아가지고. 창업 카페 매니저가 막 청년들을 보낸대요. 지금 집에 가서 씻고 오라고. 근데 애들 집에도 안 가고 24시간 곡수. 그 꿈을 즐기고 있네. 제2의 마윈이 되겠다. 제2의 샤오미가 되겠다. 알리바바 마인도 됐고 메이준도 샤오미 됐는데 내가 왜 못해? 이런 에너지가 지금 아주 전 국가적으로 팽배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이 전 세계에서 10억 달러, 1조 원 가치가 넘는 유니콘 기업이 170개가 있는데 이 중에 35개가 중국 기업입니다. 유니콘이라는 것은 이런 여러 토양 위에서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올 수 있는 아주 1조 원 규모의 굉장히 좋은 기업을 얘기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창업한 친구들이 또 이런 돈을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제2의 제3의 자기 수배들을 키워내고 있고요. 창업하는 데 있어서도 보니까 창업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규정이 3만 유안이었는데 이게 1유안이네 1유안. 1유안이면 180원인가요? 170원인가요? 그러니까 창업 자본금이 필요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많이 만들어내냐?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녀석은 성공하고 어떤 녀석은 깨지고 엎어지고 죽기도 하고 괜찮다 이거죠. 그러면서 야산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또 좀 큰 산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더 큰 산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에베레스트 같은 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토양 없이는 파키스탄이나 아프리카 어디에서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 나온다? 불가능합니다. 토양이 없기 때문에 축적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중국은 그런 축적의 시간 굉장히 압축시켜가고 있고 이런 토양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고 얼마 전에는 리커찬 총리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에 들어가서 프레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국 청년들이 아주 눈이 빨리빨리합니다. 막 저한테도 다가와서 명함 주면서 중국어로 막 초청하고 싶고 나 한국에서 김치 수입하고 싶은데 어느 회사 만나고 좋겠냐 막 그냥 와서 저한테 막 아주 저돌적으로 명함 내밀고 대화하고 한 22, 3살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더 이제 좀 저돌적이고 좀 뻔뻔해져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왕서방들 이 괜히 왕서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보면은 뭐 유니콘 기업들 뭐 샤오미라든지 디디콰이티 이런 디디콰이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우버 같은 거. 지네들 나라에 워낙 인구가 뭐 13억, 14억 되니까 미국에서 좋은 사업 모델들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그 유사한 걸 지네 내부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버 같은 걸 카피한 거죠. 그런데도 뭐 회사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160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난 이 자국 국민들, 자국 기업가들을 보호하는 이런 거를 펴고 있죠. 이 한중간의 대학생들 창업 요인도 보면 한국인들은 나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창업 못하겠어요. 이런데 중국인들은 내 창업에 뭐가 없지? 막 이게 더 고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나 실패할까봐 두렵다. 중국은 어떤 게 창업 아이템이 될까? 실패할까봐 두렵다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비율이. 그러니까 이 실패 부담이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이거는 그 남미 쪽에서 이런 창업 관련된 컨퍼런스 하는 사진입니다. 영어로 써진 거 보이시죠? 인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리스크를 테이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빅 슬로건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리스크를 가지고 내 삶을 즐기겠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사업 모델들이 이렇게 전 세계 경진대회에 나가서 투자받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나온 친구들이 지금 3년 동안 투자 유치를 받은 게 6천만 달러에 달하고 뭐 전 세계에 나가서 이제 이런 짬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죠.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나라보다는 좀 더 빨리, 어떤 나라보다는 좀 더 늦게 창조경제라는 것을 현 정부에 들어서서 시작했습니다. 창조경 창의성을 근간으로 해서 일자리와 또 새로운 가치, 미래 신성장을 만들어내는 걸로 시작했죠. 그래서 창의성과 과학기술 또는 이런 산업과 산업, 문화가 융합이 되는 이런 경제였죠. 국민 누구나가 국민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을 혁신센터에서 받아들여서 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돌리고 멘토링, 창업교육, 그래서 스타트업이 만들어면 일자리 만들어지고 국가기관에서 또는 대학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출연연구기관들은 이들이 하기 어려운 하이테크놀로지, 뭐 스페이스나 나노 같은 기술하고 여기서는 기업가 양성하고 대기업들은 이들이 잘 동작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경험과 자금을 집어넣고 혁신적인 DNA를 이렇게 수혈받을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정부는 이들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해주고 정책을 잘 가이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그런 혁신센터에 가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각종 인프라를 이용해서 창업을 하고 도움을 받아서 대기업과 연계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국에 지금 17개 청주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과 연계돼서 이제 같이 돌아오고 있죠. 대기업의 역할이 뭐냐? 제가 서울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CJ 역할 또는 뭐 어디 대전에 대구의 이런 삼성이나 뭐 대전의 이런 SK 역할 이런 건 뭐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3년 동안 이 필드에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 요즘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물원 이런 개념 전혀 아니고요. 어떤 청년들이 여기서 아이디어 내고 창업을 준비하고 그러면 대기업들은 괜찮은 기업한테는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돈 투자하는 거는 얘네들이 여기 창업자들이 대기업한테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VC들한테 투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대기업한테 투자를 받았다 해서 그 대기업은 일하냐 포션이 많이 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네 혁신적인 그런 DNA를 수혈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대기업이 눈 씻고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토로라나 저기 노키아처럼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거죠. 외국 사례를 볼까요? 이런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연계가 돼서 굉장히 그 생존을 같이 해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테크스타라는 창업지원기관입니다. 보면은 아마존, 뭐 바클레이 이런 은행, 도시, 혼다, 심지어 일본 회사들도 미국 창업기관에 자기네들 돈을 대고 있습니다. 구글, 뭐 미쉐린, IBM, 마이크로소프트, 버라이전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창업기관에다가 왜 단순히 돈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뭐 내가 뭐 얻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이런 창업기관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안에서 그 육성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단다. 너네가 하는 행사에 우리가 몇만 불 후원할게. 막 이러는 겁니다. 왜? 이런 창업기관에 와서 자기네들 기업에 필요한 다음 모델이 뭔지를 갖다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네 내부는 엄청난 공룡이고 굉장히 느린 거죠. 근데 이게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바클레이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이런 바클레이 런던 은행은 이런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이런 데 와서 찾아가지고 뉴욕이나 런던, 텔아비브 같은 데서 같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분들은 자기네들이 투자도 하고 그 투자받는 기업이야 핀테크 관련된 데인데 바클레이가 투자해준다는데 그걸 누가 받아하겠습니까? 굉장한 그 협업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창업기관들 중에는 뭐 500 스타트업이나 테크시아, 막37, 뭐 플러그앤플레이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 가본 적이 있는데 가보면은요 이런 대기업들하고 다들 연계해서 도움을 이제 대기업들한테 받고 또 대기업들 경험을 나누고 이러죠. 같이 가는 거죠. 공생하는 거고 상생하는 거죠. 왜냐면 대기업은 경험과 역량, 마케팅 이런 게 풍부한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스타트업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준비 못했던 이런 기업들 정말 우리 청년들 뼈면 한 방에 쑥 간 거죠. 모토로라, 노키아, 소니, 코다 그냥 한 방에 쑥 갔습니다. 혁신에 느려지면 자기가 그냥 어느 순간에 죽어버리는 거죠. 대기업들이 오히려 저는 대기업 오너라면 한 500억 현금 만들어가지고 막 어떤 녀석들이 혁신적인가 막 찾아다니면서 투자할 것 같고요. 뭐 서울이나 어디 지역에다가 창업 공간 크게 져놓고 임대 없다, 임대료 안 받는다, 너네 와서 여기 와서 3년간 마음대로 춤추고 꿈을 꿔라. 대신에 너네 회사 집은 뭐 나한테 3%만 줘라. 그러면 뭐 3년간 3% 받고 그 임대 사업 하는 것보다요. 그거 걔네들 나중에 나가서 이게 대박 치면 그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플래그앤플레이 같은 애들 아주 걔네들은 무료는 아니에요. 임대료 뭐 월 20만 원, 3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들어가겠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생태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의 바다에 빠지라고 했듯이 창업에 성공하려면 창업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 지역이 바로 창업의 바다였던 거죠. 동료들이 많은 곳인 거죠. 그래서 저희 그 서울센터만 예를 들어봐도요. 제가 운영하는 센터의 공간인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2학년 대전서 오는 애, 얘는 중학교 3학년 수원서 오는 애, 얘는 아빠 따라서 김포에서 오는 애들, 얘는 고등학교 3학년. 이런 애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도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탁구 게임을 만들어요. 컴퓨터로.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그 다음에 중3에는 여기서 창업을 했어요. 이 대학생들이 쓰는 이 하이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혼자 다 독학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애플마켓에 구글마켓에 올려요. 중학교 3학년에 가. 그리고 얘 고등학교 2학년에 얘는 인문계 고등학교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프로그램의 규제입니다. 너 인문계 고등학교 그거 어디서 배웠냐? 독학했다. 이런 애들이 와서 꿈꾸고 도전하고 심지어는 가정주부들도 와가지고 저도 집에서 고추만 따는데요. 할아버지한테 이어가던 이런 기술이 하나 있는데 이거 창업할 수 있나요? 그럼 우리 멘토들이 가이드해주고 창업 교육도 시켜주고 뭐 프리젠 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자료 만드는 것도 알려주고 도전하게 하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그냥 이런 농산일만 그냥 이렇게 무료하게 했을 분들인데 굉장히 모든 사람이 컨버전스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런 아주 뜨거운 현장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서울센터로 만들어진 거는 1년 1개월 전이고 그 전에는 이조 장관님하고 같이 제가 드림엔터라는 공간에서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 드림엔터라는 공간이 바로 또 제가 운영했던 공간입니다. 창조경제 교육공간 드림엔터 2년, 그 다음에 서울센터 1년, 이렇게 해서 지금 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1년 1개월 전에 오픈했고요. 하루에 한 3,400명, 한 달에 6,000~7,000명 정도. 1년이면 75,000명의 누적 방문객이 있는 지역입니다. 강화문에 KT빌딩에 있는데 이게 로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해커톤을 하는데 해커톤이란 뭐냐면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일요일 날 저녁 때까지 한숨도 안 자고 이 자리에 앉아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기간에. 그 팀도 거기서 만들어지고 아이디어도 거기서 만들어져서 단기간에 1박 2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젊은 애들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참가하는 거 그 자체가 애들 영광인 거예요. 1등 하면 얼마 주냐? 50만 원. 2등 하면 30만 원. 큰 돈인가요? 애들한테는 엄청나게 큽니다. 돈 안 줘도 돼요. 와서 그냥 날감새고 즐기는 거예요. 애들이 외국인들이 지나가다 보고
도대체 저기는 어떤 공간이길래 저런 애들이 이렇게 밤새워서 들락거리고 있냐. 깜짝 놀라서 지들이 막 사진 찍어서 지네 페이스북에 올리고요. 아, 정말 대한민국 멋있는 나라다. 이런 우리 청년들의 문화를 만들어준 선배님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에너지가 너무 강조하다. 이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메인 센터가 이렇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생겼고요. 장려 경제를 향한 당신만의 꿈을 펼쳐보세요. 그럼 뭐 공간 저희가 좀 사진 좀 찍어봤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이제 AR, VR 가지고 해커톤을 하게 됩니다. 밤새워서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가자 그냥 늘어지게 자는 거예요. 잠 못 잤으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 센터 안에서 텐트 쳐놓고 자기도 하고. 젊은이들 뭐 이런 공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강화문 우체국 5층에 저희가 창업 공간을 또 하나 마련했는데 여기 500평인데 이곳에 입주해 있는 친구들이 70개 팀 200명입니다. 70개 팀 200명이 365일, 1년 365일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곳에 온 지 지금 2년 9개월, 3년이 다 됐는데 제가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청년들하고 오프라인 등산하면서 멘토링하고 오후에 출근하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갔다가 출근하고 설날은 제가 경기도 파주가 고향인데 설날 저녁에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설날 아침에 세배하고 제사 뭐 어르신들 이렇게 차례 지내고 설날 출근하고 하루도 문 닫은 적이 없어요. 서울센터가. 그만큼 청년들이 문을 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와서 밤새서 지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퍼실리티를 열어놓고 누구나 즐길 수 있게 하고 있죠. 이런 공간입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우리 선생님 여기 플레이 버튼 혹시 그 커서를 가운데 갖다 대시면 앞에 네. 그 서울센터 오픈할 때서부터의 간단한 동영상인데 오프닝하는 모습이고요. 제가 오프닝도 하고 아주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청년들 자기 아이템 발표도 하고요. 뭐 푸드 관련 분야 전자 스마트워치 만든 지금 뭐 정부사이드에 와서 이런 이런 패션쇼도 하고 서울의 이런 또 좋은 문화를 가지고 저희가 지방에까지 내려갑니다. 지방은 굉장히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이런 멘토들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 지방, 뭐 이 친구 김봉진이 그 배달의 민족 해서 한 500억 정도 투자 유치받은 애들 어떻게 500억 정도까지 투자 유치받았는지 뭐 이렇게 그 경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또 뭐 배달의 민족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앱에서 뭐 중국집 찾아가지고 전화 걸어서 짜장면 오더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런데도 지금 500억까지 외국계 기업들이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투자받은 경험, 비즈니스하는 경험을 나이 드신 분들, 뭐 어린 분들 상관없이 미국에서 아까 그 친구 영국에서 온 친구, 여러 미국에서 온 친구들도 와서 뭐 청와대 안에서도 내려와가지고 정말 이런 거 이 친구는 1조 원 투자받은 기업입니다. 1조 원 투파 소프트뱅크로부터 너 어떻게 1조 원을 투자받았냐 그 총기를 한번 누설해봐라. 그런 걸 청년들하고도 나누고요. 이런 창업에 관련해서 세미나, 뭐 포럼, 뭐 서로 격려해주고 외국에서도 불러서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하게 하고 다양한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서울센터가 만들어진 성과가 글씨가 다 깨져서 안 보이네요. 제가 암기한 내용만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멘토링인데 일주일에 500회 정도 500회? 40회 미안합니다. 뒤에 데이터가 헷갈려요. 일주일에 40회 정도가 일어나는 멘토링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멘토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기업들이 작년에는 한 20, 30개였다면 올해는 한 100여 개 정도까지 저희가 육성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투자받은 금액인데요. 저희가 1년 동안에 한 28개 기업한테 30개 기업한테 한 130억 원 정도 투자 유치를 해줬습니다. 연결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지원 받는 것은 한 숫자가 잘 기억 안 나는데 한 1,000억 원 정도까지 3,000억 원 정도까지 저희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게 그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명 드나드느냐 하루에 한 3, 400명 드나든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울센터만의 얘기고 전국센터 한 8월 베이스로 전국센터에서 보면 저희가 스타트업을 한 1,200개 정도 일반 중소기업을 한 1,600개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받은 금액이 한 3,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전국 센터들에서 기업들이 투자받은 한 3,000억 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이제 그 금융 지원받은 금액이 한 9,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엑셀런스한 포텐셜이 있죠. 휴먼 리소스, 그 다음에 ICT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대기업들, 그 다음에 제조업의 강점, 그 다음에 정부의 강한 리더십 해가지고 이런 문화와 기술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저희는 이 친구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죠? 이 친구들이 아이돌 그룹 노래하는 친구들인데 우리는 이 친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외국에는 더 잘합니다. 누군지 뭐 잘 알고 이런 강남스타일. 이런 대한민국의 포텐셜이 있는데 이런 포텐셜이 앞에 보여드렸던 숫자만에 의한 성과라기보다는 저는 이 문화가 바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경제라는 수도꼭지를 만나면서부터 이 대한민국의 저력이 다시 한번 바뀐 게 이런 도전의 문화,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집단지성으로 자기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고요. 융합이 되면서 혁신과 함께 세대 간에 서로 배려해주고 계층 간에 배려해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추천하는 건데 시니어로 오블리제, 세니어로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뭐 사회적으로 돈이 많거나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은 주변 같은 그것을 쉐어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시니어 오블리제, 저희들 같이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저도 창업해서 한 12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업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있고 우리 시니어분들 이제 기업에서 또는 사회에서 가졌던 경험들을 그것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생겼고요. 그것도 무료로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생겼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는 이런 문화가 생겨서 적은 자금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고 창업 생태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런 창업 선도국가로서의 이런 모델들이 해외에도 수출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브라질 같은데 또는 아프리카에서 오는 어떤 우간다의 어떤 장관은요, 심지어는 이건 좀 뭐 저를 지칭하는 이제 농담인데 저를 좀 수입하고 싶다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야, 내 창조 경제를 잘 모르겠고 박영호 너 그냥 수입해가면 우간다의 어떤 좀 혁신적인 어떤 생태계가 구성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막 해외에 나가서 미니스터로 활동을 한다 엄청날 것 같습니다. 뭐 탁구나 뭐 태권도, 양궁 이런 거 외국 감독들이 한국인이 되듯이 각 나라의 경제 정책 담당자가 우리 다 박재환 사단 사람들이 나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예전에는 이런 세대 분들이 이런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새로 한번 멋있게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열정과 에너지를 이어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10만 개 정도 창업, 그 다음에 벤처율이 지금 3만 개 도달했고요. 작년에 투자된 금액이 2빌리언, 2조 원입니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깜짝 놀랐죠. 네덜란드며 제가 봤던 네덜란드 왕자, 뭐 영국, 미국 실리콘밸리 저희가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정말 무서운 나라다, 정말 무서운 나라. 그래서 네덜란드는 뭐 다음 달에 오지만 덴마크는 이노베이션 센터를 서울에다 만들었고요. 구글도 구글 캠퍼스라는 그런 창업 지원 기관을 서울에다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즈마 캠퍼스라는 그런 그 창업 지원 기관을 판교에다 만들었습니다. 야, 대한민국에서 이게 혁신적인 게 나옵니다. 싸이월드라든지 다이얼패드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왔는데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것들이 성장한 게 스카이프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게 다 미국에서 성장해버렸죠. 처음에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에서 나왔는데 MP3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나왔는데 성장시킨 거는 스티브 잡스의 애플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 아이팟 만들어가지고 막 MP3 시장을 전동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혁신이 있다. 마케팅을 못할 뿐이지 아이디어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못하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저기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었으면 아마 거의 전 세계를 휘어잡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일본보다 중국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개 스타트업을 설명드려보면 이 홍채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키우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이 지문이 누구나 다 다르듯이 이 눈 안에 있는 그 홍채의 패턴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요 패턴을 갖다 영어로 이제 홍채를 갖다 아이리스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 카메라를 쳐다보면 이 사람이 오서라이즈 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해서 여기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게도 못 들어가게도 해주는 거죠. 홍채 인식 도어락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어셋인데 노이즈 판정에서도 통화가 되는 이어셋입니다. 그동안의 이어셋, 블루투스 이어셋은 마이크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때 위험하냐면 비행기라든지 지하철이 많이 오가는 지역에서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노이즈가 있어서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들은 마이크를 이쪽에다 안 만들고 이 안쪽에다 만들었어요.
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이 귀에 꽂혀 있는 마이크가 있야 되는데 어떻게 마이크가 안쪽에 있어서 어떻게 통화가 되냐? 얘네들은 이 안쪽에 사람이 인체 안에 유스타키아가 달려 있는데 이쪽으로 음성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데 우리 말하는 게 100%는 밖으로 전달이 되지만 70%는 이 안쪽으로 또 이렇게 귀 쪽으로도 전달이 돼요. 걔하고 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유스타키아 튜브를 통해. 그리로 전달되는 음성을 가지고 통화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지역, 지하철이 시끄러운 지역에서도 아주 통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어셋을 만든 거죠. 그래서 마이크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죠. 기존의 제품들은 마이크가 이쪽에 있습니다. 방향 하나 바꾼 거죠. 인체 구조의 생리 구조, 생체 구조를 알죠. 그래서 이것을 미국의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려서 10억 원 정도를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 받아다가 이 물건 만들고 그리고 물건 매달하면 돼요. 물건을 미리 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 돈 먼저 받는 거예요. 돈 받고 그 돈 가지고 부품 오담해서 물건 만들어서 성공하는 이게 이제 우리 이 젊은이들이 아이들 앵거를 이렇게 사업화 시켜가고 심지어는 이런 파도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까? 섬 지역에 이 파도 에너지를 이 운동 에너지거든요. 이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이런 제네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기술은 일본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본 애들이 원전 핵 발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저 운동 에너지를 저렇게 스팀으로 모아서 전기 에너지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제네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친구는 그 SK 다니다가 SK 굉장히 좋은 회사에 다니다가 창업을 해가지고 저 멘티가 돼서 지금 그 유럽으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전자 스마트워치인데요. 시각 장애우들은 이 문자를 읽을 수가 없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와도. 근데 핸드폰으로 문자를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블루투스로 보내면 이 녀석 바늘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시각 장애우들도 이렇게 전자 스마트워치에 손을 대고 문자를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기술은 전자 스마트워치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에도 적용이 되고 버스에도 적용이 되고 ATM 머신에도 적용이 돼서 기계하고 이 시각장애인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을 한국에서 저희가 키워냈는데 한국 기업들은 쳐다도 안 보고 오히려 구글에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글에서 제가 연결해줬더니 구글에서 와라. 얼마 전에 구글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투자 유치를 60억 원을 국내 그래서야 국내 투자자들이 쳐다보는 거야. 근데 구글까지 갔다 와? 구글에서 협력하려고. 왜냐면 구글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찾는 거거든요. 이거를 단순하게 스마트 전자워치뿐만이 아니라 구글이 만들려고 하는 이제 디바이스에 이제 이런 기술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지하철에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그래서 60억 원 정도 얼마 전에 투자를 해외에서 이 물량 유치만 받은 게 350억 원 물량 수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또 저한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면 스마트 줄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곡면으로 돼 있으면 이 곡면의 길이가 얼마인지 집에서 좀 빨리 재고 싶을 때 이렇게 곡면이 있는데 이 곡면의 길이가 얼마일까 어떻게 잴까요? 이게 참 어렵죠. 어떻게 하냐면 노끈을 여기다 대고 쭉 이렇게 따라가봐서 그 노끈을 다시 이제 긴 줄자에다 재보면 아 이게 1m 3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그걸 컴바인 시킨 거예요. 여기에다 바퀴를 매달아가지고 여기서도 쭉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 바퀴가 쭉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LED 표면이 있어요. 여기 LED. 거기에 1m 30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있었던 불편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공면만 되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내가 저기 가보지 않고도 거리를 재고 싶어요. 그 여기서 레이저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레이저 빛이 갔다가 오면서 아 이 거리 얼마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도 재는 거예요. 여기서 저 빌딩까지 거리 얼마인지 저것만 딱 쏘면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안에는 실이 들어있습니다. 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컵에 이런 둘레를 재겠다. 그럼 그 실을 이렇게 칭 감아보면 아 그 길이 얼마하고 저 LED 표면에 나타나요. 이거를 미국의 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올려서 투자받은 게 얼마냐면 15억 원을 받았어요. 미국 애들이 이거 나 사겠다 해가지고 그냥 애들이 막 몇천 명이 몰렸어요. 몇천 명. 그래가지고 15억 원을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 돈 가지고 이제 부품 오단에서 물건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먼저 받는다고. 한국 기업들인 거죠. 이런 애들이 이제 꿈을 꾸게 도전하게 하고 만들고 이것도 마찬가지 재미난 기술인데요. 그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리면 저렇게 이제 버퍼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늦게 리리즈 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유튜브보다 더 빠르고 쉬운 기술을 개발한 대학교 3, 4학년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저희 센터에서 육성해가지고 실리콘밸리로 제가 보내서 얘인데요. 예, 이 친구인데 제가 육성을 해서 실리콘밸리로 보내서 지금 실리콘밸리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3, 4학년 애들이에요. 그런 친구들 보스턴에 가서 아까 우리 이조 장관님 모두 얘기했을 때 보스턴에 있는 매스트린즈라는 프로그램에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저희 그 코리아 이노베이션 센터가 이제 여기에 입주시켜서 무료로 입주시켜서 여기서 이제 미국의 회사 등록을 한 거죠. 이런 친구들이 퇴근길에 실리콘밸리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국적불명의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보면 좀 주민해 보니까 무슨 건더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 이런 걸 먹으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는 이렇게 행복하다 혹은 셀피를 찍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거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피지컬리 좀 헝그리할지는 모르지만 멘탈리 굉장히 행복한 친구들입니다. 제가 이 친구들한테 농담 삼아 야 재경아 너 저기 막 미래부에서 너 사무관으로 특별 체험 안 되는데 좀 빨리 귀국했나? 너 삼성전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빨리 특별 체험 안 된다는데 빨리 귀국했나? 뭐 올까요? 아유 왜 농담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 재밌습니다. 얘네들이요 저녁 때마다 그 냅킨 깔아놓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외국인들하고 터킹하고 자기 비즈니스 모델 설명하고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국에 와서 또 준비하고 또 미국 가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즐겁고 반갑고 얘네들한테 제가 야 너 이거 기술 있잖아. 어? 우리 500억에 우리 유튜브에 팔자. 우리 딴 거 하자. 그랬더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랍니다. 더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얘들 지금 이제 25살 됐는데 500억 안겨주면 저는 이거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500억을 받아들일 만한 아직 내공이 안 쌓인 거예요. 아마 500억 받아보면 제가 100여 명 청년들 데려놓고 강연할 때 야 너 500억 생기면 뭐 할래? 남학생들 절반은요 페라리 살래요. 페라리 살래요. 페라리 끌고 가다가 아마 원원 도로에서 한순간에 뻑갈 수 있죠. 아직은 내공이 필요한 거죠 이 친구들은.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좋아하는 일 미치도록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즐거운 일이다. 뭐 이런 이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전기를 발생해낼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발휘가 돼서 유네스코에서 작년에 세계를 바꾸는 혁신기술 그랜드 프라이즈를 받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 친구들이 다 이렇게 젊습니다. 이 친구가 전자 스마트워치 만들었던 친구고요. 이 친구가 그 유튜브에 500억에도 기술 안 팔겠다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SK 때려치고 파력 발전기 만든 친구고요. 아주 별납니다. 다 젊은 친구들이 이런 꿈을 꾸고 있죠. 이거는 그 로봇 경진대회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의 다른 로봇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요 플레이할 수 있겠죠. 이게 그 다른 나라 로봇들입니다. 로봇 경진대회였는데 이게 후쿠시마 원전이 문제가 났을 때 로봇이 들어가서 어떤 미션을 취하는 겁니다. 가서 미션을 취해야 되는데 미션 취하러 가가지고 다 이렇게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힘들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죠. 심지어는 저렇게 들것에 실려서도 나오고 이게 로스앤젤레스에서 작년에 있었던 이런 행사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이거 다음 페이지인데 예, 대한민국 로봇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로봇이 차를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운전하는 거 아닙니다. 로봇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이 차에서 내려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게 로봇이 가지고 있는 요 카메라, 각종 카메라들, 센서들 해가지고 그 다음 미션은 뭐냐면 문을 찾는 거예요. 문을 찾았어요. 그럼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게 그 다음 미션이에요. 열고 들어가서 그 다음 미션이 뭐냐면 그 방사선 노출이 되고 있는 밸브를 찾아서 잠궈야 되는 거예요. 밸브를 잠그고 그 다음 미션 어떤 적당한 도구를 찾아서 콘크리트 벽을 뚫어야 돼요. 그 블랙 패턴이 있는 곳에 가서 콘크리트 벽을 뚫어야 돼요. 적당한 또 이 도구를 찾아야 돼요. 적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사전 지식 가지고 그래서 이제 블랙 패턴이 어디에 있는가 카메라를 서치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그 블랙 패턴대로 이제 구멍을 또 뚫어야 되죠. 뭐 아주 딱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뚫었습니다. 그 다음 미션은 아주 중요한 미션인데 가스 누출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이 파워라인에서 파워를 빼가지고 중지시킬 수 있는 이쪽 파워라인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냉각수가 공급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빼야 돼요. 그리고 요 조그만 구멍에다 이걸 또 껴야 돼. 이 라인을 찾아야 되고, 라인을 찾아서 이 구멍을 잘 또 포인팅해서 찍어 놓아야 됩니다.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죠. 이 기계하면. 그런데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 다음에 뭐 계단도 올라가고 막 장애물이 많은 지역도 지나고 그래서 1등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술 하나가 만들어지는 단순한 로봇 기술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 컴퓨터 기술, 센서 기술, 카메라 기술, 온갖 기술들이 컴비디드 된 거죠. 이것도 통과해서 나가야 되고 이제 우연지로부터 나온 거죠. 이런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고 이 경기대에서 인마가 1등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어디에 가서 막 자랑을 하죠. 외국인들이 아주 그냥 뻑뻑 죽습니다. 뻑뻑 죽어. 막 OECD 가서도 제가 발표를 했고요. EU에 가서도 발표했는데 야 정말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다 하면서 OECD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이거 아냐 하고 저한테 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OECD에 갔더니 이 책을 주면서 창조경제에 대해서 여기 제가 마크해놨는데 너무 멋있어서 내가 우리 이 OECD 보고서에까지 창조경제 소개를 하겠다 해서 이걸 놓아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다, 멋있는 나라다. 누가 핸더슨이라고 그러고 누가 에코센터라고 그러느냐 이런 나라를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보면은 창업 생태가 정말 선전대표로 변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창업의 물결이 융성하게 퍼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EU에서도 지금 4년 연속 올해가 아마 1등할 예정입니다. 혁신 실적이 가장 우수하다. 4년 연속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죠. 그 다음에 블룸버그에서도 혁신 지수가 대한민국 3년 연속이다. 제가 이 블룸버그가 3년 연속이라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블룸버그 영어 기사까지 제가 다 찾아봤어요. 정말인가? 그랬더니 3년 연속, 14년도, 15년도, 16년도 대한민국을 최고의 국가로 혁신 지수 측면에서는 쳐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박재한 이사장님 계셨던 기재부에서 정말 귀한 역할들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 창업 과목의 비전은 저는 이런 도전과 혁신, 열정, 해보겠다, 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가 정말 넘실대는 나라, 이런 나라가 창업 강국의 모습이고 그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가의 그런 지속 생존 및 성장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런 가치가 만들어져서 미래에도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생존을 넘은 이런 성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페이지 남았는데요. 인재 풀이라든지 이런 사업 모델들 아주 혁신적이어야 되겠고요. 이런 자금도 풍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장표가 제가 다 혼자 제가 독자적으로 다 만드는데 어떻게 좀 말랑말랑한가요? 네. 자,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재 양성과 비즈니스 모델과 자금이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라고 제가 표시했습니다. 어느 거 하나도 0이면 정말 다 0이 되는 거죠. 정말 훌륭한 인재들, 파괴적인 사업 모델들, 그런 자금이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해서 오히려 앞서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서 패스트 트랙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인재 양성 측면은 정말 초중고 대학생들이 이런 기업가 정신이 출중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을 할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회계층이 필요한 거죠. 직장인에게도 필요하고요. 자영업하시는 분에게도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공무원에게도 정말 이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해서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자기 레벨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기업가 정신 교육이 보편화되어야 되겠고 또 대학교라든지 대학원생, 대학교 교수님들이 창업에 너무 보수적입니다. 이분들이 창업했을 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 중국이나 네덜란드나 저런 어디 프랑스에 저희가 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치동 아줌마들을 좀 변화시키려면 이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대학 입시에 이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창업자들에게는 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대치동 아줌마들이 야 우리 아들은 이거 학원만 보낼 게 아니라 이 창업에도 한번 해보게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키워내는 고등학생들도 창업 도전하는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대고등제도를 해제했다는데 아직도 암암리에 남아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철폐시켜야 되고요. 재도전할 수 있는 것, 또 재도전의 전용 프로그램, 또 인도나 유럽에서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좀 들어와서 좀 인력 측면에서 좀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너무 그 호모지니어스 해가지고 우리 순수만이 아니라 좀 외국인들도 와서 같이 프랑스도 막 외국인들 막 불러들이잖아요. 10년 5천만 원까지 줘가면서 우리는 돈 주면서 불러들인다 그러면 아마 그냥 막 여기저기서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외국인들한테 돈을 주냐고 말이죠. 그들이 와서 만들어낸 일자리가 더 큰데 말이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업모델 측면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해서 요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것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정말 크리티컬한 요것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그래서 자꾸 이거저거 실험해보게 만들어주는 이런 규제 프리존이 나타나야 이런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사업모델들이 어떻게 한번 실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동작이 되는지. 실험시켜볼 공간도 없다는 건 문제가 있죠. 이런 글로벌 진출이라든지 또는 저는 명칭도 좀 하나 바꿨으면 하는 게 영세 자영업자. 이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영세 자영업자는 굉장히 뭐 진짜 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영세 자영업자. 이런 이름도 좀 바꾸고 중소기업이라는 단어 대신에 강소기업이라는 단어로 해서 좀 이렇게 지금 기업 스스로가 나 강한 기업이야. 나 이대 나왔어. 뭐 이런 것처럼 나 강한 기업이야. 이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고 자본 측면에서는 이 기보라든지 신고에서 좀 투자 전용 펀드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회수율 가지고만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과감하게 투자했느냐 자체가 평가 요소로 들어가면 어떨까. 또 기업 간에 M&A 했을 때 세제 혜택을 좀 강하게 줘서 기업들한테 야 너 투자했어? 그럼 법인세 혜택을 준다. M&A 했어? 너 법인세 혜택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100억을 내야 되는데 너 그거 법인세로 100억 내느니 그 100억 가지고 어디 M&A 하거나 기업에 투자했다. 그래 그러면 너 법인세 안 받아. 그러면은 그 100억을 국가에서 받아서 투자 자금으로 쓰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기업 스스로 기업 간에 거래하게 하고 거기 투자하게 하고 그럼 그게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고 투자 효과도 훨씬 높죠. 정부를 거쳐서 내려가는 것보다. 그래서 직접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세제 혜택을 주면서 결국에는 뭐 세수가 좀 줄어들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시장에서 워킹은 더 잘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들이 더 마케팅도 잘할 거고요. 뭐 대학교에서의 교내 창업이나 이런 대기업 출연연에서 했던 사내 창업 뭐 출연연에 있는 연구원들이 너무 편안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막 절반 정도 막 인원을 줄여버리면 이들이 나가서 생존하려고 창업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젊은 친구들 또 채용하고 거기서 이노베이티브하고 이런 파괴적인 게 또 나타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일주의로 가는 거는 안 맞는 것 같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곱하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명계대학교 교수님하고도 좀 얘기했는데 마침 제가 이야기할 얘기는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책의 지속성입니다. 정부가 바뀌었다, 진영이 바뀌었다, 이념이 바뀌었다 해서 이놈의 정책이 그냥 확 가다 없어졌다. 이건 0에 0. 이게 0이 돼버리면 이쪽이 100 됐어도 이게 0이면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시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 아까 영국의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과 있는 당파를 지나서 하면 정말 대한민국이 살 길은 이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 나와야 된다. 망하면 어때? 우리 지역 안에서 망했는데 그 친구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고 그 친구 망한 기업에 있었던 친구는 또 경험이 있었잖아요. 거기 나와서 또 창업할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런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 네, 고맙습니다.